안녕하세요. 저는 치주질환과 구강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정민호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를 단순히 씹는 도구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치아는 우리 전신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은 치아 하나의 가치가 왜 집 한 채 값에 맞먹는지, 그리고 치주질환이 왜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환과 연관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강연은 전문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아마 치아 관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치아는 그냥 씹는 도구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치아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치아 하나를 잃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 그리고 삶의 질 저하를 모두 합치면 치아 하나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치아를 다 합치면 집 한 채 값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치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밥을 씹는 기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아는 소화의 시작점이에요. 음식을 잘게 부수어 소화기관이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치아가 성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잘게 씹지 못하니 위와 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소화불량이나 위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씹는 과정에서 뇌로 전달되는 자극도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치아는 단순히 씹는 도구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지키는 첫 관문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아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30대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7080대가 될 때까지 3번, 4번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임플란트를 교체할 때마다 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술이 더 어렵고 성공률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예민하게 씹는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아삭아삭한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의 식감,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오는 미세한 진동,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기 치아를 지키는 게 최고다. 치아 하나를 잃으면 도미노처럼 다른 치아도 위험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어금니 하나가 빠지면 그 옆 치아들이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씹는 힘이 한쪽으로만 쏠리면 턱관절에도 무리가 오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치아들도 차례차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가 빠진 순간부터 건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아를 잃게 되면 심리적인 변화도 큽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발음도 부정확해집니다. 특히 웃을 때 치아가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가 없으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진다라고 하세요. 이는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치아는 젊었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였기 때문에 치아를 40년에서 50년만 쓰면 되었지만 이제는 90세, 100세 시대입니다. 내 치아를 무려 90년 가까이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치아는 잃고 나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회복되고 머리카락은 빠져도 다시 나지만 치아는 한번 빠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해보면 치아는 단순히 음식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 관문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이며 경제적으로도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지키는 습관은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고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주 질환을 단순히 잇몸에서 피나는 병 혹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치주질환은 단순히 입안 문제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치주질환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의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양치질할 때 피가 조금 묻어나거나 잇몸이 붓고 시큰거리는 것에서 출발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를 서서히 녹여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치아는 잇몸뼈에 뿌리를 내려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데 이 뼈가 녹아버리면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치주 세균이 입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사이로 세균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 전신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치 도둑이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문틈을 통해 밖으로 나가온 동네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거의 3배나 높습니다. 심장병 위험도 2~3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렵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고 남성분들 중에는 치주질환 때문에 성기능 장애가 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실제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이 실패한 경우들을 조사해 보니 원인이 바로 치주 세균이었습니다. 피 속을 돌아다니던 세균이 상처난 부위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이처럼 치주 세균은 심장, 뇌, 혈관, 심지어 태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균입니다.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뇌 건강도 치아와 연결돼 있다는 의미지요. 치아를 지키는 게 곧 머리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삶의 질입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대화가 꺼려지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가 아파서 못 씹는 것도 힘든데 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불편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면 치주질환은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주질환은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뇌졸중, 심장병, 당뇨, 조산, 치매 등 여러 심각한 질환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곧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무섭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병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암처럼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주질환을 가볍게 여기다가 뒤늦게 치아를 잃는 일이 생기는 거죠. 가장 흔한 신호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세게 닦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칫솔질하다가 피가 난다는 건 이미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치주질환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입 냄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입 냄새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치주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남아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치주 세균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입 냄새가 잦으면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가 시큰거리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도 치주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잇몸뼈가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치아 뿌리는 잇몸과 뼈에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노출되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나 씹을 때 불편하다면 이미 진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름이 나오거나 잇몸이 붓기도 하고 심하면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가서야 치과에 오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가 빠졌다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치주질환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치주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잇몸 상태를 확인하면 조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암이 그렇듯 치주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치료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치주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잇몸뼈가 안쪽에서 녹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잇몸 출혈은 경고등이다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차 경고등이 켜지듯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이라는 신호등이 켜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치주질환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피가 조금 난다고 입 냄새가 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그때 바로 검진을 받아야 치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가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금으로 이를 닦거나 입안을 헹구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소금으로 이를 닦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소금 알갱이가 잇몸에 작은 상처를 내고 치아 표면을 갈아내기 때문입니다. 상처 난 잇몸에는 세균이 더 잘 침투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점점 더 시리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으로 드실 때는 좋지만 치아 관리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또 많은 분들이 TV에서 나오는 잇몸약 광고를 보고 혹하십니다. 연예인이 나와서 이 약만 먹으면 고기도 잘 먹는다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시죠? 실제로는 그 약이 잇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잠깐 시원한 느낌만 줄 뿐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그런 약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약에만 의지하다가 병원에 오실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오히려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약효도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짜 효과 있는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광고에서처럼 약 하나로 잇몸병을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간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숟가루로 이를 닦거나 허브물에 입을 헹구면 치주질환이 낫는다고 믿으십니다. 이런 방법들은 잠깐 입안이 개운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즉, 치주질환의 뿌리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치과 치료를 피하고 싶으셔서 이런 방법들을 찾으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민간요법과 과장된 광고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면 치아를 지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치주질환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병입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히 끝날 것을 잘못된 믿음 때문에 늦게 병원에 오시면 결국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일 뿐입니다. 배우가 고기를 씹으며 웃는 모습은 실제 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생활 지혜일 수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치과에 가서 기본적인 잇몸 치료만 받아도 큰 돈 들지 않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치주질환은 약이나 민간요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금이나 숟가루, 광고 속 잇몸약에 속지 마시고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치아를 오래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치주질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치과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매일 하는 관리가 치아를 지켜줍니다. 오늘은 4가지 기본 도구와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압 세정기입니다.
우리가 세차를 할 때 먼저 물로 먼지를 씻어내듯이 수압 세정기로 음식물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면 훨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압 세정기를 한 번만 사용해 보셔도 음식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칫솔질입니다. 하루 3번, 3분씩 닦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횟수보다도 방법입니다. 치아의 겉면만 문질러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을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닦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잇몸 속에 숨어 있는 세균도 함께 제거됩니다. 세 번째는 치간 칫솔입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이와 이 사이 공간을 닦아주는 작은 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쓰면 이가 더 벌어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가 난다는 건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닦아야 병이 낫습니다. 치간 칫솔은 크기가 여러 가지이니 치과에서 내 잇몸 상태에 맞는 걸 추천받아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치실입니다. 치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써야 하는 도구인데 대부분 50대 이후에야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느껴질 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실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손잡이가 달린 치실도 있어 사용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기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생활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마르기 쉬운데 침은 입안을 씻어내고 세균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늘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음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치아에 음식물이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식사 후 가볍게 물로 헹궈주는 습관만으로도 충치와 치주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 끈적이는 음식은 치아 사이에 잘 달라붙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 검진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잘 관리해도 치석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상태를 점검하면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수압 세정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이 네 가지 도구와 물 자주 마시기, 정기 검진 받기. 이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치아는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 관리를 잘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치약과 가글입니다. 하지만 막상 치약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있는 거, 선물 받은 거, 혹은 광고에서 본 걸 쓰시곤 합니다. 그러나 치약도 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 치아와 잇몸 상태에 맞는 걸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치약부터 살펴볼까요? 치약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불소입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 들어있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고 1500ppm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제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연세가 많아 충치보다는 잇몸 질환이 걱정인 분들은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치약을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치약 속에 들어있는 연마제, 즉 돌가루 같은 성분입니다. 이게 많으면 이를 시원하게 닦는 느낌이 들지만 치아가 시린 분들이 쓰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약한 분들은 연마제가 적고 부드러운 치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미백 치약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미백 효과가 있다는 치약들은 대부분 치아 표면에 붙은 착색만 조금 지워주는 정도예요. 치아 자체가 하얘지는 건 아니죠.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효과가 있긴 하지만 약이 강해 치아가 시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만 믿고 비싼 미백 치약을 쓰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가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글은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글만으로는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요. 가글 후에는 굳이 물로 다시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성분이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입이 잘 마르는 분들은 알코올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약이나 가글이 잇몸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약은 어디까지나 세정과 예방을 돕는 도구일 뿐 이미 진행된 치주 질환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치약만 쓰면 잇몸병이 싹 낫는다는 광고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치약은 내 치아와 잇몸 상태에 맞춰 선택하고 불소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글은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알코올 없는 제품을 쓰면 더 안전합니다. 결국 치약과 가글은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꾸준히 사용한다면 분명히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가 빠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치료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 임플란트 하면 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하시고 또 치과 광고에서도 임플란트를 최고의 해결책처럼 보여주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와 단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임플란트의 수명입니다. 흔히 한 번 하면 평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평균적으로 10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짧게는 3에서 5년 만에 문제가 생겨 다시 시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대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80세까지 적어도 3번 이상은 다시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재시술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씹는 감각입니다. 자기 치아는 신경과 혈관이 연결돼 있어 아주 미세한 압력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이물질을 씹으면 즉시 아파서 입을 벌리게 되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감각신경이 없습니다. 돌을 씹어도 모르고 계속 힘을 주다 보니 치아가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의 아삭아삭한 식감, 고기를 씹을 때의 쫄깃한 느낌은 임플란트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맛은 입안에 남아도 씹는 즐거움은 줄어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음식물 끼임입니다.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자기 치아보다 음식물이 더 잘 낍니다. 식사 후 매번 꼼꼼히 청소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잇몸뼈가 더 빨리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하고 나니 하루 종일 이 사이 음식물 빼내느라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앞니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자기 치아는 주변 잇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임플란트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어색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가 임플란트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플란트가 자기 치아를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사들도 늘 말합니다. 임플란트는 최후의 수단일 뿐 절대로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치과에서 무조건 빼고 임플란트 하자는 말을 쉽게 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끝까지 살려야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임플란트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리해보면 임플란트는 분명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수명도 제한적이고 감각도 떨어지고 음식물이 잘 끼며 심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기 치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방과 관리가 최고의 치료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치과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똑같은 스케일링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고 임플란트 같은 큰 시술은 특히 신중해야 하죠. 먼저 치과를 고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빼고 임플란트 하시죠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권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잇몸 치료나 보존 치료만 해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는 치아를 괜히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치과라면 먼저 잇몸 치료로 살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주고 정말 불가능할 때만 발치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지속성입니다. 임플란트는 시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점검하고 청소해 주어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소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꾸준히 운영해 온 치과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자주 문을 닫거나 옮기는 곳이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 줄 수 없겠죠. 세 번째는 과도한 광고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얼마라고 가격만 크게 내세우는 치과는 대개 비용 말고 내세울 게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병원은 광고보다 환자들의 입소문으로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는 인터넷 후기보다는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보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치과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데 실제로는 기대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시 이미 잇몸병이 있거나 치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치료받을 때는 보장을 못 받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스케일링만 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2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잇몸 치료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죠. 임플란트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일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치과는 빼기보다는 살리기를 우선하는 곳,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운영해 온 곳, 광고보다는 환자 경험이 좋은 곳을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보험은 민간보험보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결국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고 예방의 첫걸음은 좋은 치과와 꾸준한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아는 단순히 밥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한번 잃으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만큼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아를 평생 지켜주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치아 건강에 신경 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